네, 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2번씩 30분씩 전화 통화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그 30분 통화를 통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 강의와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 가운데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화 통화를 할 때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통화만 하게 되면 제가 길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어 이거는 그래도 영상이 비춰지면서 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했죠? 오늘은 이 한 페이지 설명하는데 오늘 한 타임 할애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파트 자체가 이제 어렵습니다. 역학 파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처음에 이제 무게와 질량이라는 제목들이 나오고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나오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나오고 뉴턴의 사고 실험에 대해서 나오고 뭐 중력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내용들이 왜 나타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현재 하고 있는 이 내용, 이 공식들이 이 뉴턴의 사고 실험, 이 뉴턴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 인공위성이 지구 둘레를 도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요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무게하고 질량은 잘 구분이 안 되죠. 그죠? 무게와 질량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게는 무엇이며 질량은 무엇일까? 무게하고 질량은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측정 방법이 다릅니다. 측정 방법이. 무게라는 것은 용수철이 늘어난 정도, 그러니까 무게가 곧 중력하고 같은 표현이 돼버렸죠. 중력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게라는 것은 중력이거든요. 지구가 어떤 물체를 아래쪽으로 당기죠. 당기는데 그러면 위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던 용수철이 늘어나겠죠. 용수철의 늘어난 정도를 통해서 측정한 값이 바로 무게입니다. 그럼 무게는 지구에서 얼마나 당기느냐. 만약에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바뀌게 되면 당기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지구에서 당기는 거하고 달에서 당기는 거, 달에서는 6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죠? 또는 목성이나 토성에서 당기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게는 용수철의 변형된 정도에 따라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질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비교하는 값이에요. 비교값. 측정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천칭이 있어야 되겠죠. 양팔저울, 이접시저울, 천칭 다 같은 표현인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를 올려놓고 이 물체와 우리가 좀 더 기준적으로 알 수 있는 분동과 같은 것을 올려놓아서 서로 간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교는 달에서 하든 목성에서 하든 지구 어디에서 하든 아래쪽에서 양쪽에 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비교값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니까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무게는 중력이고 곧 용수철의 늘어난 정도다. 질량이라는 것은 비교값이다. 초등학교 수학 시간부터 계속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우개를 올려놓고 뭐 클립을 몇 개, 또 뭐 연필을 올려놓고 클립이 몇 개, 클립이라는 어떤 기준값을 이용해서 다른 물체들이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질량값은 변하지 않는 고유값이고 그리고 분동과의 비교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질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게 쪽이죠. 왜냐하면 자유낙하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보게 되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뉴턴이죠, 그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했는데요. 만유인력의 법칙은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라지 m이라는 질량이 있고 스몰 m이라는 질량이 있어요. 두 질량 사이에 서로 인력이 작용합니다. 청력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질량과 질량 사이에는 오로지 인력밖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유라는 표현이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한 표현인 거 아시죠? 왜? 우주나 또는 지구나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나 종교, 철학자들은 우주는 완벽한 세계, 이데아의 세계죠. 그리고 이 지구는 불완전한 세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세계와 불완전한 세계로 구분을 지었는데 뉴턴은 그 내용을 구분짓지 않고 두 개를 합해서 우주나 지구에 똑같은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 거죠. 사실 그 뉴턴이 발표할 당시보다 한 100년, 200년만 빨리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려고 했으면 불가능했겠죠. 잘못하면 뉴턴도 뭐 단두대에 끌려가든가 아니면 화형을 당하든가 이런 정도의 발표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행히 뉴턴 시대 넘어오면서는 좀 더 근대화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발표가 가능했죠. 그래서 사실은 뉴턴이 발표하기 이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먼저 많은 사고 실험들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갈릴레이 같은 경우는 많은 핍박을 받아서 정확한 법칙까지는 발표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뉴턴이 그 내용을 힘입어서 그 뒤에는 조금 더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표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질량과 질량 사이에는 어떤 힘이 존재합니다. F입니다. 근데 보니까 거리에는 제곱 반비례하고 질량에는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과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제곱 반비례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등호를 놓기 위해서는 어떤 비례 상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들어가는 비례 상수를 대문자 G로 표현하고 이를 만유인력 상수라 그럽니다. 만유인력 상수. 그래서 만유인력 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11성 그렇죠. 마이너스 11성 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11성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작은 그죠? 엄청나게. 그러면 이 두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느 정도 충분히 표현되려 그러면 이 질량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별로 크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작용을 못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천체, 그러니까 지구랑 사람 이런 정도로 엄청난 큰 천체와의 관계에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된다. 물론 어디나 다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이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야 10의 마이너스 11성이라는 값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은 외워놔야 돼요. F는 equal to G, R 제곱분의 MM 하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 공식은 상식적으로라도 암기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물체를 지구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죠. 중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중력.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g 9.8m/s 제곱 mg라는 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처음 속도를 0m/s 두더라도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 공식을 잠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 가속도 운동 공식 적어 보겠습니다. 등 가속도 운동 공식 1번은 V는 V0 플러스 AT, 2번 공식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3번 공식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물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은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도 조금 암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사실 1번 공식 같은 경우는 1번 공식 같은 경우는 가속도의 원리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 가속도란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 속도, 원래는 이거 t자가 들어가서 vt-v0에서 t초일 때 속도에서 0초일 때 속도를 뺀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예를 들어서 지금은 0초일 때는 속도가 2m/s였는데 뭐 3초 후 보니까 뭐 8m/s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8m/s에서 2m/s를 빼면 속력이 6 변한 거 맞죠? 속력이 6이 변했고 시간은 몇 초 만에? 3초 만에. 그럼 결국은 1초에 얼마씩 변한다는 뜻이에요? 1초에 속력이 2m/s씩 변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초 단위 세크 제곱됩니다. 가속도 단위 자체가. 이게 바로 가속도, 등가속도 1번 공식 유도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t가 넘어가면 at 되죠. 마이너스 v0가 넘어가면 플러스 v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라는 1번 공식이 바로 가속도의 기본 틀에서 나온 공식입니다. 사실 이 공식이라는 것은 뭐 뉴턴이나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훗날에 우리가 과학을 계산하면서 학생들이 이 뉴턴이 내린 정리는 사실은 미분적분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공식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학생들의 범주에 맞춰 가지고 디자인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 공식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V는 V0 플러스 AT. 2번 공식 같은 경우는 봐요. 속력이 적분하면 거리가 돼요. 시간에 대한 적분이에요. 아직 적분 안 배웠죠. 1학년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속력을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거든요. 봐요. 여기도 속력의 시간 t 곱한 거 맞죠? 여기도 t가 하나 더 곱해졌죠. 단 2분의 1이 붙었죠. 2분의 1이 붙는 이유는 이게 적분 가서 배우게 되면 왜 2분의 1이 붙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속력의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고 요거는 t 곱한 게 바로 보여지고 t 한 번 더 곱했죠? 그러니까 1번 공식에서 2번 공식으로 넘어올 때는 뭐를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t, 시간 t를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 공식 내용이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3번 공식은 t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1번 공식을 변형을 하게 되면 t는 a분의 v-v0가 됩니다. 이거를 이 자리에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3번 공식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공식을 뭐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물리 1 파트 정도는 가야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왜냐하면 1학년 내용 갖고는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외웠다 치고, 이 공식이 외워졌다라고 치고 이제 중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1번 공식 있죠? V는 똑같습니다. 근데 자유낙하에서는 V0가 0이죠. 안 써도 되죠. 가속도는 A라고 하지 않고 G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GT. V는 GT. 그러니까 이 1번 공식에서 V0만 0 됐을 때 나오는 공식이죠. 2번. 자,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는 거리를 높이 H라고 표시하죠. H. S하고 H 똑같아요, 결국은. 그럼 V0가 없으니까 이것도 0 처리하면 되죠. 2분의 1 G T 제곱이죠.
h는 2분의 1 gt 제곱, v는 gt. 이 그대로 온 거예요. 그죠? 이거 다 0 되니까. 이거 다 0 되니까. 0, 0, 0 되니까. 이쪽도 보게 되면 2GH는 V제곱. 간단하죠? V0만 전부 다 0처리. 그러니까 자유낙하라는 말 자체가 처음 속도가 0인 물체를 가만히 놓는 거잖아요. 그죠?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0인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 공식이에요. 또 외워야 되겠죠.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가게 되면 꼭 나오거든요. 1학년 과정에서는 자유낙하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에서만 설명을 하고 이 공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깊은 우물 속에 깊이를 알라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공식을 쓰면요. 깊이 h를 알고 싶죠. h는 2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9.8인데 10이라고 쓸게요. 자, 우물 위에서 돌을 놓았어요. 그랬더니 슝 해서 붕동 떨어지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면 시간 t의 제곱이니까 3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9죠. 그럼 결국 얼마 나옵니까? 45m 깊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결국은 어떤 돌이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그 물체가 떨어지는데 풍덩 하는 데까지 들리는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물의 깊이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낙하 공식을 이용한 측정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 이 파트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지는 조금 이따가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 나와야지만이 또 그 다음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과정이 무게가 나왔고 무게가 곧 중력이잖아요. 그죠? 중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요? 바로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하는데 이 중력에 대한 이야기와 만유인력에 대한 이 두 가지 힘, 질량과 질량 사이 작용하는 힘이 곧 그죠? 만유인력이 무게고 무게가 그렇잖아요. 그 무게가 곧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정 올라고 이거 그죠? 다 따라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자, 아래쪽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 어떤 속력을 줬어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힘은 받지 않으니까 등속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봐요. 수평 방향으로는 이 간격이 똑같죠. 등속도 운동이라서. 근데 아래쪽으로는 어떻습니까? 간격이 점점 넓어지죠. 왜냐하면 아래쪽으로는 중력이란 힘을 받기 때문에 가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주치는 점을 연결했더니 이렇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살짝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마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뉴턴의 사고 실험을 설명할 수가 있게 돼. 결국 이거 설명하려고 만유인력, 무게, 자유낙하,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라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뉴턴이 그때 당시에 어떤 사고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고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대단한 사고입니다.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구가 있습니다. 어떤 지구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높은 산에서 대포를 쏘아요. 대포를 뻥 쏘았더니 대포를 쏜다는 것은 앞쪽을 향해서 어떤 속력을 준다는 뜻이겠죠. 앞쪽으로 이 속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니까 가다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 또 더 빠른 속력으로 쏘게 되면 또 가다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뉴턴이 이런 사고를 한 거예요. 이 지구의 곡률 반경 보이죠?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앞쪽을 향해서 수평을 향해서 쐈잖아요. 그죠? 그러면 쐈는데 이 속력을 얼마로 쏘게 되면 이 곡률 반경과 똑같이 GT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돌 것인가? 안 떨어지고 결국은
곡률 반경과 이 떨어지는 정도가 똑같게 되면요. 결국 지구 표면에 닿지 않고 어때요? 돌게 되겠죠. 그럼 이 속력이 얼마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까라는 사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력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냈습니다. 8m/s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8m/s를 계산했는데 오늘날에 인공위성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속도를 제1 우주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1 우주 속도가 7.9m/s 이렇게 나오거든요. 쌤은 암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하고 뉴턴이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밝혀낸 거하고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때는 뭐 원심력이나 기타 등등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 힘든 그런 시절에 이미 뉴턴은 인공위성이 돌기 위해서는 이 얼마만큼의 속도로 나아가야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돌 수 있는지를 알아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갑자기 뭐 앞에서는 뭐 우주에 지나다 무슨 지나다 계속 그죠? 물질의 세계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계속 설명하다가 갑자기 왜 생뚱맞는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은 이 행성이나 우주가 보게 되면 태양을 중심에 두고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동은 얼마만큼의 이 속도가 없으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 빨려 들어가고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빨려 들어가지 않고 이 우주 자체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속도를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우주가 어떤 운동, 어떤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이라는 것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자, 지구는 제가 했죠. 처음 출발할 때 우주 전체가 대부분 무슨 기체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수소나 헬륨과 같은 기체가 3대 1의 비율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구의 대기권은 어때요? 질소 분자라든가 산소 분자가 차지하고 있죠. 질소 분자가 78%, 산소 분자가 21%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왜 이렇게 무거운 분자들만 남아 있느냐 하면 수소나 헬륨과 같은 분자 원소들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우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이 잡아낼 수 있는 기체들은 이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와 같은 무거운 성분들만 잡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류 현상과 날씨.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던 구름에서 물방울이 뭉쳐지면 무겁잖아요. 그죠? 무거워지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또 떨어졌던 것이 태양에 의해서 정발이 되면 또 올라가고 돌고 도는 거죠.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밀물과 썰물도 마찬가지죠. 달의 중력에 의해 가지고 결국 우리의 지구의 밀물과 썰물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생명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중력의 힘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꽃이나 이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자랍니다. 뭔가 중력의 힘에 중력의 자극에 의해서 자라는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중력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중력. 그러니까 중력도 알고 보면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만유인력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했고 만유인력, 중력이 곧 무게라고 했죠. 그다음 그 중력에 의한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수평 속력이 존재할 때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되고 이걸 통해서 뉴턴은 중력장 속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는 어떤 제1 우주 속도에 가까운 값을 얻어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력에 의해서 우리 지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가 형성된 것이 대기 성분이라든가 날씨 변화라든가 달의 중력에 의한 밀물 썰물 이야기, 생명체들도 중력의 자극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자라는 것도 있고 위쪽으로 자라는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 자체가 지구의 중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자유낙하하고 이거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스토리죠. 중력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것이고요. 전에 한번 중력에 대한 스토리가 국어 문제에 나오는 바람에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당황을 했고 그때부터 과학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